총강에서는 제1강, 제2강으로 나눠서 1강에서는 이제 초시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강에서는 초시생과 재시생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강의 좀 해서 우리가 개간을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제1강 상법 초시생들이 공인에게서 시험을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시생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고요. 재시생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인데, 재시생이라고 해봐야 이제 상법 이론을 좀 공부를 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경험해 보진 않은 거죠. 왜냐면 초시생은 아예 경험이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법 이론을 많이 알고, 민법 이론을 바탕으로 상법 이론을 많이 알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법 조문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를 살펴보면요. 공인회계사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상법 총칙 상행위가 8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상행위가 5문제가 나왔고 상법 총칙이 3문제 나왔죠. 이 상행위 내용들은 전부 다가 상법 조문입니다.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을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죠. 상법 이론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법 총칙 여기에서는 내문항이 우리가 이론적인 게 연결되는데 이 이론도 종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기출지문을 공부해둔 사람들은 우리가 조문과 기출지문 공부해둔 사람은 상법총칙 세 문제를 다 맞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상법총칙 상행이 8문제는 상법 조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맞을 수가 있다. 초지생이든 재지생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가 더 상법 조문을 잘 우리가 공부해 두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회사법에서는 원래 24문제가 출제되는데 26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기업법이라고 해가지고 공인회계사법하고 외부감사법이 우리가 첨부되면서 상법 선생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6문제만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34문제가 나왔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32문제가 나오고 상법 총칙 상행이 8문제, 해사법 24문제에서 32문제가 나오고 8문제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34문제가 나오면 34문제로 고착하는 것이고 32문제가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32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법에서도 보면 이제 26문제 중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인데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문제는 안 나오고 세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각종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요 함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합자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에, 부분에서 네 문제가 출제는 안 되고요.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 총론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법의 전반적인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거의 삭제가 됐어요. 이론 문제 삭제되고 거의 안 나고 있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도 회사의 합병, 그 다음에 해산 요 부분은 합병과 해산은 우리가 총론 부분의 문제지만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는 주식회사 문제거나 거의 주식회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론 부분에서도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네다섯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회사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주식회사에 관한 법에서 이제 주식회사 파트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의 기관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이사 이런 것들을 합해 감사까지 합하면 뭐 일곱 여덟 문제, 많게는 아홉 열 문제까지도 나오니까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를 정복하면 거의 다 정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에 이제 초장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6문제, 8문제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25년도에 나온 게 30문제 정도가 상법전입니다. 상법전. 조문의 내용이죠. 그럼 이제 초시생하고 재시생이 누가 더 강하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재시생이 상법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고 더 공부를 좀 더 했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초점보다는 누가 더 시험에 나올 영역에 대한 상법 조문과 기출 지문을 통해서 상법 이론, 이제 상법 이론이다 그러면 어떤 뭐 이것이 이거저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문을 공부하는 게 상법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도 초지생이냐, 재지생이냐, 뭐 이런 것들 겁낼 거 없습니다. 초지생이나 재지생이나
우리가 10월, 11월, 2개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상법조문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두면 그다음에 이제 12월 초까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공부해두면 객관식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거기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80점 내지는 90점 정도를 우리가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론도 상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지문 이런 거 공부를 해두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는 것이 공부에 이제 바람직한 방법론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시생들이 이제 좀 고민스러운 거는 뭐냐면 법을 전부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민스럽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공부 안 해서 이 어려운 상법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할 건데 그거는 기우예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법이란 무엇이냐, 민법이 뭐고 상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몰라도 조문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부분이니까 초시생들은 우리가 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구분해 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뭐냐면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에요. 법은 크게 이제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죠. 공법은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게 공법이고, 사법은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고 당사자 의사표시를 존중합니다. 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사적 자치고 뭐고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당사자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을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걸 존중하는 법이 사법이다. 그래서 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과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강행법규보다는 임의법규 거의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를 존중하고 그거에 따르고 그다음에 소수만 이제 법이 강행하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법은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이렇게 나눠지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있구나, 공법이.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소송법이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제 민사소송법을 이제 조문이 좀 나오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는 그 해석상 소송이 제기되죠. 그럼 이제 민사소송법으로 규율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인데 이 소송법은 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공법이거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공법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민사소송법이 공법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공법인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민법이나 상법이나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절차를 규정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겠죠.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데 이제 사법부의 어떤 공권력, 대법원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것이 제일 이제 큰 어떤 부분이죠. 따라서 민사소송법이긴 하지만 민법 상법에 대한 어떤 소송을 관여하는 법이긴 하지만 이것도 공법이다. 왜?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래서 공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헌법, 형법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행정법은 좀 덜 들어봤더라도 소송법도 공법이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공법이 있구나.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시험에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요 사법이에요. 이 사법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사자 의사표시를 존중하고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공부하는 게 이제 민법하고 상법의 구분이에요. 그 민법은 뭐고 상법은 뭐냐? 이런 거 막 고민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경우에 이제 민법하고 상법이 연결돼 가지고 민법의 경우에 이제 민법 총칙 이제 뒤에서 다시 좀 설명해 보겠지만 민법 총칙 물권 채권이 그저 상행위와 관련돼서 민법의 어떤 특칙인 상행위 뭐 이래 가지고 시험에 민법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론적인 거 안 나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상법의 이론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고 그냥 끝나면 됩니다.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인이라는 얘기죠. 개별적인 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제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사인은 우리는 일반인하고 상인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공법에서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사법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반인, 상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인입니다. 통상적인 우리 같은 이제 개인을 이제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인이다 해가지고 일반인이라고 하고 그 일반인에도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태생적으로 인이 된 것이고요.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인도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인의 경우도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인인 상인, 그다음에 법인인 상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상인에서는 둘 다 포함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상인 그러면 자연인인 상인을 얘기하고 법인인 상인은 그냥 회사라고 설명하는데 사실은 둘 다 상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인 상인이 영리활동을 하는 인이니까 영리법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섯 종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인 상인은 개별 상인, 개인 상인, 자연인인 상인. 그냥 통상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상인 그러면 자연인인 상인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인 상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회사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회사가 이제 법인인 상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사인은 일반인과 상인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일반인, 자연인, 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사고 팔 때 그건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법이 적용될 일이 없죠. 일반인들의 어떤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상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연인, 법인인, 상인, 회사인, 상인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상법이 적용되는 건데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인데 이 경우에 상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요. 상인과 비상인인 경우, 그죠?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우리가 상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상법 3조에 보면은 일방적 상인인 경우에 상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사자 중에 1인의 행위가 상인인 경우에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민법이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이 이제 사람인데 사람들의 경우에 민법이 더 많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게 이제 민법이라고 하면 일반인과 비상인도 합해서 생활하는 거니까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규율하는 거니까 상법이 더 적용 범위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트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 그러면 마트의 주인은 상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죠. 그럼 상법에 적용 대상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매매가 이루어질 때 민법을 쓰느냐, 상법을 쓰느냐, 그럼 민법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민법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상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상인이고 하나는 비상인이더라도 그거는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건 이제 상법 1조에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이 사법의 경우는 민법과 상법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일반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고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서 그럼 생활관계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생활관계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를 얘기합니다. 라이프. 아니면 라이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게 삶이죠. 그 삶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관계가 이제 생활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활관계를 나눠보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관계라고 한다. 요게 이제 삶이잖아. 삶의 생활관계. 요거를 규율하는 게 생활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관계보다는 법률관계를 더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따져보면 일반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고, 상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법적인 이론이고 뭐고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민법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인들의 어떤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구나. 그중에 법률 관계가 중요하니까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구나. 그 다음에 상법은 상인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구나. 둘 다 양 당사자가 상인인 간에 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는 거니까 상법의 범위가 제일 더 넓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된다. 이게 채권자가 이제 권리자고 채무자가 의무자잖아요.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끔가다 그 예를 드는 게 이런 경우예요. 친구하고 우리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커피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친구가 벤딩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주면 그죠?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 법률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친구가 짜고 남은 친구한테 얻어먹기 싫으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럼 돈을 몇백 원 빌려가지고 커피를 마신다. 라고 하면 돈을 빌리는 관계. 그 돈을 빌리니까 채무자가 되죠. 그럼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률 관계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관계는 이제 사실관계고. 이게 생활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 민법의 편제는 이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법이고, 민법 총칙, 물권, 채권이 이제 상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상행위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 관계되는 상법의 총칙, 상법의 특칙, 물권에 관계되는 유치권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상법의 특칙, 채권에 관계되는 게 전부 다고 상행위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가게는 민법이 뭐고 상법이 뭐고 이런 게 구분해 있는데 그런 게 일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꼭 좀 알았어야 되는 거는 어음법, 수표법이 있었을 때는 그 어음행위, 수표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법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 못 해요. 근데 어음법, 수표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법 이해 못 해도 민법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아예. 그러니까 민법 몰라도 됩니다. 그죠? 민법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의 경우에 있어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보면은 상법 총칙 상행위 해사 이제 보험 해상 항공운송에서 6편인데 보험 해상 항공운송은 안 나오죠. 상법 총칙 상행 이제 해사가 이제 24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식 회사가 이제 거의 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이론적인 어떤 문제들이 과거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법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그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법 이론 민법을 좀 공부하고 상법 이론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급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조문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또 문제도 풀어보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법 조문을 가지고 외우면서 차라리 상법 이론을 뭐 몇 개월 한 5, 6개월 걸려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상법전을 차라리 한 달, 두 달 잡아가지고 외워두면 그냥 80점, 90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 방법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법전을 외우면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공사법을 구분하는데 공법은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해 끝. 그다음에 이제 사법은 민법과 상법이 있다. 민법은 일반인의 생활관계,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인의 생활관계를 규론하는 법이다. 끝. 민법은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끝나면 되고 상법은 우리가 상법, 총칙, 상행위 해사법이 나오는데 이거 뭐 이론적인 어떤 거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는. 따라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을 통해서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누가 얼만큼 더 상법전을 중심으로 객관식을 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16일, 9월 16일 날 우리가 제 책이 나왔어요. 8월 25일까지 우리가 시험 상법이 개정이 돼서 그거 이제 보고 뭐 이제 막판으로 책을 내긴 했는데 크게 뭐 우리가 그 시험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충실 의무 하나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니까 개정법은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고 제 책의 이제 중심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상법 이론, 민법도 공부하고 상법 이론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다시 상법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고 막 이런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제가 이제 뭐냐면 책을 그 서머리 간략 뭐라 그럴까요? 간략집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강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 책이. 그래서 강의에서 이제 상법 조문과 관련돼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까지 포함해서 우리 그거만 잘 공부해도 한 80점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상법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뭐 부수적인 거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상법 부가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전과 상법 이론을 단권화한 책이 이제 제 책인데,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지금 한 756페이지 되니까 좀 두껍긴 한데, 사실은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상법점만 공부할 수 있는 부분하고 상법 이론 분리돼 있으니까 그것만 공부하고 상법 부가 이론에서도 기출지문만 좀 공부하면 되는 어떤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총강, 우리가 총강에서 출생과 재생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1강부터 상법 총칙부터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가 회사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상법 총칙 상행이 공부 잘 안 해둬가지고 8문제인데 놓치는 거죠. 근데 이건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다 맞으면, 다 맞을 수 있는, 조문만 다 외워두면 다 맞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상법 총칙 상행위부터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 2026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을 구분을 해보고, 그건 이제 뭐 단순하게 막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한 10개년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요번 대에는 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강의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법도 같이 이제 연결돼서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11월 가면은 많은 부분이 거의 다 뭐 우리가 그 공부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12월 초까지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총 적중상법에가 적중백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집을 간략하게 백선으로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600선을 제가 쭉 출간했었는데 그거 없이 32문제니까 우리가 480선이 딱 맞는 거죠. 480선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그 480선의 문제보다는 적중해서 한 100문제 정도 하면 3회분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이제 찍히는 부분들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상법 전문을 중심으로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 있겠다. 상법은 다른 과목은 전 잘 모르지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법 총칙까지는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법 총칙이죠. 상법 총칙까지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공개를 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제 상법 총칙을 넘어가면 책을 산 분들한테만 이제 우리가 강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우리는 뭐 우리가 강의를 제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뭐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고 책 하나만 사면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책이 수강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윤승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그 시험에서 나오는 상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도하고 그걸로 우리가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걸 시도하는 부분들인데 좀 책을 많이 사가지고 좀 뭡니까?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강 강의를 끝내고요. 2강에서 또 다시 한번 초시생과 재시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간략 한 5, 6번 정도 하고, 그게 끝나면 10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제1강, 2강이 해가지고 상품 총칙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로 이걸로 마쳐보겠습니다.